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지도부를 격려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중재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죠.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그리고 남영희 인천동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막 첫 공식 오찬이 시작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방문단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곳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나 또 이 전후 지원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며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선까지 승리한 지도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환담도 당연히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당정 간의 만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좀 빨리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예시를 들어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 지도부와의 만남에 수개월이 걸린 반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따로 한번 티타임 형식의 환담도 가졌었고 이번에 공식 오찬까지 가지는 것들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언론 일각에서는 약간 갈등 관계를 조명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과 정의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부분을 또 오늘 좀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현안의 쟁점이 있다면 최근에 민들레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계 국회의원들이 당내에서 공부 모임을 만드는 게 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원내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릴 것인가가 아마 언론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 양상이 치닫고 있는데 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금 자중론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을 조금 나타낼까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 질의응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 지도부 만찬에 국회 부의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정진석 전 부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어제 귀국 후 이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공항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반발이나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게 더 이상 확전될 여지는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의 개인 간의 어떤 감정 다툼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 직후에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 이 혁신위의 역할에 대한 당내 이견 차이 그리고 당에서 젊은 신진 당원들이나 20대, 30대 청년 정치인들 대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의 주류인 586 정치인들이 60대가 되었죠. 그런데 50대 정치인들 보고도 당신들 아직도 어리다. 젊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또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30대라는 이유로 당대표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조금 안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본질적인 문제로 노선 다툼이 비화된 것이지 이게 개인 간의 감정 다툼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양당 모두 지방선거 이후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양상이 조금 치열하게 치닫는 모습인데 일단 오찬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첫 오찬 회동을 했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민주당과는 언제 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뭐 조만간 만나겠다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하신 네. 것 같은데 국회 내에서의 역할, 그 원내 구성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차후에 만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원 구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과 같이 결부시켜서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두 건이 결코 함께 처리돼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국회의장은 선출해 놓고 이후에 법사위 문제는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법사위가 그 안건들이 올라올 때 뭐 최고, 자구, 심사까지 하는 그런 상원 노릇을 하는 부분을 고치고 수정하면 법사위원장을 어느 뭐 여당이 갔든 야당이 갔든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과제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국회의장과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책임을 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해결돼야 대통령과 뭐 오찬을 하는 그런 자리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야당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원구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양당의 내홍과 관련해서 조금은 거리를 두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보수가 집권하건 진보가 집권하건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던 게 이 국회가 청와대 거수기 노릇한다 이런 비판이었어요. 지금 이제 청와대가 없어졌지만요. 이제 국민께 개방됐지만 네. 국회는 이제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집권 여당이 정부를 보조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정부의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나로 움직이지만 그 안에 아주 또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건강한 당정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 민주당을 향해서 너무 청와대 거수기 노릇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당내 어떤 갈등이나 당내 노선 투쟁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를 하고 뭔가 교지를 내리는 모습이 비춰지게 되면 이게 청와대 거수기 시즌2 대통령실 거수기가 되는 것처럼 국민들께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건 결코 건강한 정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아침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을 그으면서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하는 게 맞고 또 정부와 대통령실의 일은 따로 있다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신 건 저는 아주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초기 일기 내각이나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을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밝힌 부분 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 이 집권 여당이 정부나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한계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건강한 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 협치의 첫 신호탄으로 국민의힘과 오늘 처음으로 오찬 회동을 가질 텐데 앞서서 잠깐 말씀도 해주셨지만 여기서 민들레와 관련된 현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부를 목적으로 민들레라는 모임을 출범을 한 건데 내부 인사들을 보면은 장제원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이 조금 눈에 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들레 모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 사실 자꾸 제가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이야기에서 부담스러운데요. 네. 저 이준석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입장에서 과연 이 같은 친윤계 모임이 본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언론과 국민에 의해서 친윤계 모임이라고 프레이밍이 된 이상 그 오해를 벗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모임의 발족과 활동이 대통령께 도움이 될까 부담이 될까 생각해 보면 이건 대통령께 도움될 일은 별로 아니에요. 정말 공부가 필요하다면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그 이용호 과학기술부 장관을 초청해서 반도체 강의 듣거든요. 얼마든지 의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 있는데 처음에 이게 뭐 총리 장관 부른다, 새로운 당정대 플랫폼이다 하면서 기존에 있는 공식적인 당정대 연석회의를 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게 일반적인 공부 모임으로 축소시킨다. 모든 의원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이미 거기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이 인수위 과정에서 다 깊숙이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저도 인수위에서 활동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대통령과 교감이 조금 적은 분들, 덜한 분들이 여기 들어가기도 민망해지고 들어가서도 변방에 머무르는 거 아닐까? 자꾸 당내에서 누가 친윤이냐, 뭐 찐윤이냐, 성윤이냐 서열을 나누게 되는 거. 이거 과거 친이 친박 때 우리가 수차례 보면서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걸로 지금 계속해서 다투고 있잖아요. 이건 결코 건강한 정치 문화가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라면 이런 시기에 더더욱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서 국민들 목소리 듣고 상임위에서 열심히 정부의 입법 보조하는 활동 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 자꾸 모여서 덩치를 키우는 모습 보여주는 거 지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3모임이 갖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장해천 단장님 해주신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요. 네. 근데 한편 그 개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순기능으로 보면 그 국회라는 곳이 국회의원 한 명이 입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법안을 한 가지 뭐 발의를 할 때도 10명 이상의 연명, 서명이 필요한 이런 협업이 필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일정한 모임들은 뭐 저는 장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점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세력화할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혜천 단장님이 보듯이 인수위에서 활동한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윤핵관이라는 그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일정한 모임을 갖게 되면 결국은 뭐 세력화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뭐 공부 모임이라고 표방을 한대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당권 투쟁에 있어서도 한 계파가 힘을 발휘할 그런 모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거라는 예상이 들고 저도 그런 일정 부분에 그런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볼 때는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다 세력화되어 있고 계파 간 뭐 투쟁의 형식의 갈등을 뭐 유발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거든요. 순기능을 잘 유지한다고 하면 큰 모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구성 인원들이 제가 볼 때는 세력화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도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4.0 네. 뭐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야당일 때 그 모임들의 개파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해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엉이 모임과 민주주의 4.0을 비판했는데 이 민들레 모임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건 민주당이 많이 해왔던 내로남불을 제가 또 하는 것이 네. 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저랑 같이 선거했던 분들이고 같이 인수위에 있었던 분들이라 이런 비판 공개적으로 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껄끄럽습니다만 우리가 야당일 때 했던 말을 잊지 않자는 차원에서라도 이 모임은 이만큼 논란을 자아냈다면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다른 공부 모임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민들레를 앞장서서 막겠다고 한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인 거겠죠.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중을 알 수는 없죠. 다만 오늘 아침 라디오나 기자분들과 질의응답한 거 보면 이게 처음에 발표됐던 것처럼 뭐 거창한 당정대 플랫폼이 아니라 당내 어떤 공부 모임 정도의 역할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입장이 권성동 원내대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더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중심을 두고 사고를 한다면 이게 단순히 공부 모임으로 축소됐어도 이미 알려진 바 그리고 여러 인적 구성에 있어서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맬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게 국민들께 좋게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도움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들레와 함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어찌됐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고 그러다 보니 다른 쪽에 있는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거든요. 최근에 계속해서 갈등 양상을 보였던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섬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한 발언들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다툼으로 비춰질 게 아니라 세대 교체를 위한 어떤 진통, 또 당내 어떤 체제 개선을 위한 진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비판한 정치 집단이 586 이제 운동권 그룹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86 정치인들 할 때 배울 게 딱 하나 있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결코 다음 세대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 저도 한 1년 정치권에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뭔가 세대 교체나 정치 혁신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이런 충돌도 발생하고 진통도 있는데요. 그걸 좀 현명하게 수습할 책임이 또 당 지도부에 있습니다만 그런 진통이나 충돌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뭐 본질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네. 그 도착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워낙 노련하게 오랫동안 그 언론에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이것이 잘 또 전달되는지를 잘 아는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기가 다른 때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에 도착했으면 사실은 본인의 그 성과 등을 자랑을 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그 당에 있는 그 원로 의원과의 그 갈등을 더 부각시킨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 지금도 사실 우크라이나에 왜 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방문한 목적 그리고 성과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궁금해할 텐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본인을 좀 포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 대통령과의 회담 속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국민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언행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당권 투쟁이다라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아직 1년이나 남아서요.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우크라이나 이야기 공항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기사 헤드라인은 우크라이나 이야기보다는 정진석 전 부의장님과의 갈등 이야기가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양국 간의 외교와 결부된 문제이고 이번 방문단에 외교부 직원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우선 오늘 오찬에서 대통령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구해지면 그다음에 좀 공식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런 연대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4일에 윤리위 상황이 변수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저도 전혀 예상이 안 되는 바이고 24일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윤리위 다음 회기로 이 내용을 미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강한 당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 내는 게 맞고요. 윤리위가 아직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나름대로 어떤 증거를 획득해서 국민과 당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징계하는 것이고 그럴 만한 합당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면 정황만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기분만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타부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24일에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윤리위가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대 어느 그 당의 대표가 뭐 성상납 의혹 이런 것 때문에 당 내부의 윤리위에 회부된 적이 있었나 돌이켜보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도 그랬고 지선 과정에도 그랬고 검찰로 이 사건이 이첩이 됐다고 했다가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또 경찰로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당에서 계속 시일을 밀어가면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그 녹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유튜브 쪽에서 채널에서 공개를 한 건지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증거를 인멸하고자 해서 녹음된 녹취도 나오고 했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부의 어떤 뭐 관계, 힘의 역학에 의해서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뭐 정부 여당의 당 대표이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내놓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이고 피해 당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나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게 증거다라고 하면서 뭐 녹취록도 무분별하게 나오는데 그걸 들어보면 명확한 핵심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윤리위가 열린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요. 만약 이 정도의 어떤 정황 증거나 주장을 가지고 10년도 더 된 사건에 대해서 윤리위가 열려야 된다면 일단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새천년 NHK로 다시 한번 윤리위에서 이 이 의무와 관련해서 징계를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이 송영길 전 대표나 뭐 우상호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유튜브의 가짜뉴스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윤리위에서 다뤄야 될 심각한 문제고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잖아요. 할 거면 여야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근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검찰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것이 있고요. 녹취에 의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뭐 7억을 주내 만회하는 그런 녹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뭐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를 했던 문제하고는 조금 사안이 다른 걸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지검에서는 자기들 자료가 아니라고 했고 지금 수사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또 해당 유튜버들 상대로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서 진행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
뭐 글쎄요, 이걸로 징계를 하고 윤리위가 열 거면 민주당도 못 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열기가 너무 뜨겁네요.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이 24일에 윤리위를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진척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비상대책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책임론, 쇄신론 등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혁신 비대위라고 해서 새롭게 비대위가 출범을 했죠. 네. 저도 오늘 중앙위원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인준하는 과정에 투표를 했는데요.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 대선 이후에 대선 평가가 사실 삭제된 상황에 저희가 바로 지선으로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다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생략됐던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과제는 제가 볼 때 대선과 지선의 그 공정한 평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찰과 반성, 그리고 혁신 과제들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치러져야 될 것이 8월 중순에 이후에 있을 당대표 선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 관리를 잘 해야 될 비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뭐 민주당 내부의 갈등 요소로 비춰지는 아까 뭐 친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친문, 친명의 대립 구도를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전부 다 친문이고요. 친낙 내지는 친명 정도의 계파 갈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과정은 제가 볼 때 대선과 지선에 대한 아주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그분들의 그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당대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 세부 안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확정을 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월 전당대회와 함께 항상 얘기되는 것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설입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본인의 그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데 민주당의 일반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개항을에 출마를 요구했을 당시에 그 요구의 목소리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앞으로 민주당도 힘있게 끌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쇄신에 앞장설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인가. 사실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사안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구심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뭐 민주당의 역대 최다 득표를 했던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대안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또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개항을 출마 자체도 명분이 있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지선의 냉정한 평가가 따라줘야 이 부분도 다 어떤 명분으로 또 새롭게 그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말지에 대한 그 본인 스스로의 결단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저는 출마한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하십니까? 120% 확신하고 네.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민주당 쇄신이 좀 더 멀어지지 않을까. 국민의힘 당직자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하길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이렇게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는 돌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벌써 언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탓이다라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친문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재명 의원의 문제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선과 지선 패배 책임 공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기 전에 몇 가지 넘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번 우상호 비대위에서 이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 단일 지도 체제를 고수할 것인지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이 전당대회 시스템을 보면 제가 봐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대의원 몇 %, 뭐 권리당원 몇 %, 일반당원 몇 %. 이걸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것에 따라 개파 간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는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진통을 겪고 나서 이재명 의원이 전대에 출마하고 당권을 잡은들
이 상처뿐인 영광이 또다시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이 전대 룰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일단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이 어떤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우선 대의원제에 저희가 그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대의원이 뭐 45% 그리고 권리당원 예의 40%, 뭐 일반 당원 5%, 뭐 여론조사 5%,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표의 등가성 차이로 보자면 대의원 한 표가 일반 권리당원의 한 60표. 정도를 차지하는 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각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장이 뭐 선출에 의한 것이라고 저희가 표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지명한 대의원들의 그 표심에 의해서 지도부가 선출되는 그 컷오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계파별로 어떤 계파의 힘이 더 작용을 하게 되면 이재명 그 김남국 의원 말씀대로면 이재명 의원도 이 소수의 어떻게 보면 비주류이고 주류가 아니라는 상황을 지금 인식한다고 하면 대의원 표에 의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컷오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약간 무리가 있고 지금 룰을 바꾸자고 하는 요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분명히 바꿀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전당대회 중간에도 후보군들이 합의를 하면 또 룰을 바꾸기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4월에 저희가 혁신위가 꾸려져서 장경태 위원장을 맡았던 혁신위에서도 이 표의 등가성 부분을 문제 제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민주당도 도입하자. 이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일반 당원의 목소리를 중심에 놓고 가는 민주적인 그 절차를 거치자. 민주당에 민주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룰이 가장 지금 뜨겁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혁신 비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개파 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 지도 체제까지 말하는 재선 의원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전에 그 중앙의 그 당 대표 중심이 아니라 각 계파별 대표를 한 명씩 두는 그런 과정을 둬야 우리 지금 민주당이 더 이상 내용이나 갈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한데 지금 아무리 의석이 많은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힘 있는 야당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대표 중심의 지금의 현재 지도 체제로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룰을 적용하는 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 보면 가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실제로 또 우상호 의원도 협의가 있다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에 전대 룰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집단 지도체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단 지도체제는 계파별로 한 명씩 네. 대표성을 두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당권을 이제 가지려는 후보군들의 요구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대 여당, 힘 있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작동 원리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당 대표 중심으로 또 그것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재명 전 대선 주자, 힘 있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당을 힘있게 끌고 가자. 그런 얘기들이 아주 목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대선과 지선 패배 요인 중에 하나가 180석을 줬는데 민주당 과연 뭐 했느냐 그런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 핵심은 결국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민생 현안을 못 챙긴 것인지 무엇이 되었든 민주당에 부여한 그 권한을 제대로 다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야당이 된 입장에서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집단 지도체제로 변화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일부분이고 그것이 전체 그 대다수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견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야당으로서의 힘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야당 여당 할 거 없이요. 제가 정치 이제 방송 평론 한 7년 하면서 지켜보면 집단 지도 체제 하면 봉숭아 학당 돼요. 그거는 여야 막론하고 다 자기 의견만 말하고 당대표의 영이 안 서기 때문에 무엇 하나 결정을 못하는 체제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무성 대표 시절 새누리당이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무엇 하나 마음대로 못했어요. 오죽하면은 옥세런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당대표 직인 주지 않고 영도로까지 가셨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김무성 전 대표 심정이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이 단일 지도 체제를 고수하는 논리가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껄끄러워야 되지만 이게 정당 정치 해보면 집단 지도 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요. 이걸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속내는 당대표 1등할 자신 없는데 2, 3등을 할 것 같으니까 권한 나누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집단 지도 체제의 또 치명적인 단점은 신인 등용의 기회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 선거에 거물급들이 다 등장해서 2, 3, 4, 5등이 최고위원 하게 되는데요.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당대표 선거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초선이나 원외의 신진 인사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최고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또 폭넓게 열리는데 집단 체제가 되어버리면 당대표 나갈 수 있는 거물급 주자들이 그 자리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 물갈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체제라서요. 민주당 상황과 무관하게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당권을 누가 쥐느냐에 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강론 의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유 전 이사장은 다시금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한 장관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 벌금 500만 원이 중하게 내려진 판결인지 뭐 경하게 내려진 판결인지에 대한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각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그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을 비판했다고 해서 이런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유시민 전 장관께서 얘기한 부분,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그 채널A 사건에 있어서 녹취록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들었을 겁니다. 신라젠 사건을 뭐 이야기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자에게 기자와 대화하는 과정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되겠느냐, 뭐 나오면 있으면 좋지, 뭐 이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 수사 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뭐 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조사하는 방식이나 취재하는 방식이 적법하거나 그런 것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반부패부의 검사가 기자와 함께 그 대화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그 당시에 자신의 핸드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방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떳떳했으면 핸드폰 비번을 풀었겠죠. 일반 시민이어도 검사가 핸드폰 비번 내놓으라고 하면 했겠죠. 그 과정들을 제가 볼 때 떳떳하지 않았던 그 과정들을 왜 외면하느냐. 사과할 부분은 본인도 사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그 일반 국민들이, 뭐 물론 유시민 전 장관이 공인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어떤 정부의 문제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재갈을 물리는 그런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핸드폰 비밀번호와 관련해서는 2018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끝내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가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재수사 받는다고 하면 제가 한동훈 장관 비밀번호 알리라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선행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상 받을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20년에는 유시민 작가가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죠. 그 권력에 맞서서
가짜뉴스의 진실을 밝혀내면서 본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명예를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상 받을 일 한 것 같고요.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상식 범위를 초월한 일이라서 따로 논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단장 그리고 남영희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